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대자란 생명체가 영양물질을 섭취해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는 일련의 과정, 즉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런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체중 관리를 통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는 26,1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6.1% 감소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최저 기록 경신은 3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혼인은 1년 전에 비해 2.9% 줄어든 2만 건으로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4월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일 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78만 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 4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0.5%포인트 오른 29.2%로 집계됐습니다. 또 1인 가구 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3.1% 늘어난 353만 7천 가구로 1인 가구 중 61.1%가 취업 상태였습니다. 최근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거주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여성을 노린 범행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6월 20일 새벽 귀갓길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서울 강남 논현동 강간 미수 사건. 지난 6월 18일 광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는데 주거지와 인근 도로에서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 전국 여성 1인 가구는 지난해 300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주거 침입 성범죄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미신고까지 포함하면 하루 1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 경찰은 신림동 CCTV 사건의 경우처럼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이지만 주거 침입 강간죄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진단 활동을 통해서 취약 지역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해서 그런 CCTV라든가 비상비라든가 이것들을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인 여성 가구 증가 등에 맞춰 방범 시설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워터파크에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파크나 수영장,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아쿠아 슈즈는 이미 여름철 가족 비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선택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 색상만 봐요. 신어보고 그냥 편하기만 하면 가격은 같은 거라면 싼 걸로. 한 소비자 단체가 시판 9개 아쿠아 슈즈들의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품질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7개가 미끄러짐 방지에 매우 우수 내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2개도 양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싼 2만 원대 제품이 우수였는데 가장 비싼 4만 7천 원대 제품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품질의 가격 차이가 2배 넘게 난 겁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무게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형태도 달랐습니다. 안전 기능은 비슷해도 편의성과 디자인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운동화형, 양말과 비슷한 형태인 스킨형, 발바닥에 패치처럼 붙이고 풋패드형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쿠아 슈즈는 햇빛에 취약한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성분이 혼용돼 있어 세탁 후에는 그늘에 말려야 변색과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작년을 정점으로 올해 5만 5천 명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감소폭이 23만 2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하면서 2020년에서 2029년 연평균 33만 명, 2030년에서 2039년 연평균 52만 명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현재 2%대인 잠재 성장률은 내년 1.98%로 떨어져 2028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령 인구를 고용시장에 더 붙잡아 두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먼저 고령자 재고용 기업의 세제 혜택과 감독 완화,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고려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정년 연장과 폐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는 기업의 부담, 청년층 고용 위축 등 우려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정부는 노동시장위원회를 정년 연장과 폐지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임금 체계의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발굴 과제를 이번 7월에 내놓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09만 명, 10명 중 3명꼴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시설 등의 승강설비나 음성안내 서비스 등이 얼마나 설치됐는지 기준 적합률을 따져본 결과 전국 평균 69.4%로 3년 전보다 2.1%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종합 만족도 역시 67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6점 올랐습니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도시광역철도와 일반철도가 70점대로 가장 높았고 시내버스는 65.2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여객선은 10년 넘은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어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시민들은 최근 철도 서비스나 여객 시설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절반에 가까운 고령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음성이 첫째 작게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아요. 젊은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이제 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지. 정부 관리 비율이 철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나 정류장 관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멈춘 다음에 일어나서 카드를 찍고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들 이제 일어나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시고.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에 통보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5년 뒤에는 세종시를 뺀 전국 모든 시도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시 3년 뒤인 2047년에는 전체 시도 절반가량은 노인 인구가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지난 200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폭은 점점 더 가팔라져 1,000만이던 인구는 2047년엔 832만 명 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2044년부터는 성장하는 계획 도시인 세종시를 빼면 전국 모든 시도의 인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은 시도별 인구 이동을 고려한 건데 이를 제외하면 불과 14년 뒤인 2033년부터 세종을 뺀 전국 시도 모두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집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 307만 명에서 30년 뒤에는 1,200만 명 가까이 줄어 2,500만 명만 남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25에서 49세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4년 이후에 모든 시도에서 3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2047년에는 전남과 경북, 부산 등 전국 시도 17곳 중 8곳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또 전남과 경북, 강원, 전북은 2047년이 되면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 연령이 6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갑상선은 사람의 체온과 신진대사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식도 앞에 붙은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암에 걸려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의 5년 생존 확률은 70% 정도지만 갑상선암 환자는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암에 걸린 걸 알면 그만큼 건강관리를 더 신경 쓰기 때문인데 진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 죽은 뒤에야 걸리는 병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걸려도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까지 퍼지는 바람에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34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수술받은 사람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빠르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되는 돌연변이도 많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라도 성대신경 근처에 종양이 위치할 경우 목소리 변화나 살에 걸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여 호흡곤란, 연화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의 5배에 달해 40대가 넘는 여성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병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폭음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과 왜 유독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5월부터 7월까지 여가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여가 문화 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습니다. 시기별로는 5월이 12.5%, 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과 7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는 공원이 29.9%, 1,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키즈카페도 1,082건으로 26.2%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는데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가족 나들이가 증가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또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다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및 사고 대처 능력이 부족하므로 특히 외부 활동 시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1주년을 맞아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난임 부부 및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등형 인구 아동 정책과는 중앙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접근성 강화, 권역별 센터 지원 등 센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최한나 센터장은 중앙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경과 보고를 통해 상담센터는 1년간 총 2,858건에 이르는 상담을 진행했으며 센터를 이용한 대상자의 만족도가 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토론을 통해 난임 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 차원의 상담 인력 안정화,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난임 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체계 확립과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 접근성 강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식약처 지정 헬스교육훈련기관 제3호 식품안전교육원 원장 박안입니다. 남도에서는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고 이제 들꽃까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포근해지면 모든 위해에 민감한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식중독이나 경구 감염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많이 긴장이 되시죠. 특히 영유아기 어린이들은 한 밥에 살이 오르고 한 밥에 내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한 번 아프면 금방 성장에 지장을 받는 것이 엄마들 눈에 보이기에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어른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병약하지 않고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먹는 식품을 구매하고 조리하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식품 유해 요소와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식품 안전성이란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우리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죠. 또 어린이들을 가진 가정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 요소를 우리 부모님들이 사전에 알아내어 차단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식중독 또는 감염증과 같은 질병과 중독증 또는 상해 등을 유발하는 유해 요소는 병원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유해 요소, 중금속, 잔류농약, 또 세슘과 같은 방사능 물질, 또 식이성 발암 원물질인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화학적 유해 요소, 돌, 유리, 금속 등의 이물 같은 물리적 유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해 요소 중에서 오늘은 육아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화학적 유해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적 유해 요소는 아주 미량의 섭취로 장기간에 걸쳐서 먹게 되어 발암성 또는 기형을 제총하는 성질 또는 어떤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장애를 발생시킬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위험물 내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아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식재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 로컬 푸드 또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 마크가 있는 식재료 또는 적정 영농 기준 지켜서 재배된 갭 또는 정부가 인정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해썹 인증 마크가 있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원산지 증명을 확인을 통해 원재료 출처 오염 여부가 확인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제철에 나는 식재료,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계절에 주로 생산되는 것을 먹이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깻잎이라도 여름철 깻잎은 일반 식품도 거의 무농약이나 겨울철 깻잎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는 재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넷째, 무인증 일반 잎채소는 꼭 세척 후에 5분 이상 침지한 후에 세척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이나 완제품 이유식을 구매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썹 적용 영업장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의 해썹 인증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어 비교적 믿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식재료 출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마을기업 또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가공식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보증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녹색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당한 제조 단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넷째는 식품 첨가물로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하여 보존성을 확보하는 식품이 아니라 물리적 방법으로 보존성을 확보한 식품이나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로 바로 먹이는 시판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꼭 포장지의 표시 내용을 숙지한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기 어린이는 보육자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의 건강 유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생기 때와 7세 이전 시절에 무엇을 먹고 어떤 배려를 받고 어떻게 자랐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님 올바른 식재료 선택과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안전한 유아식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도 짧은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간식의 양을 줄이고 식사할 땐 한자리에 앉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메뉴 고르기 등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엇보다 주의 집중력이 길러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도 차츰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